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래도 우리 가족
네,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 평화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그 방금 전에 노래를 다 나가시긴 했는데요.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 평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사회를 맡은 저는 문학평론가 남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듦을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경을 맞췄습니다. 평생 안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지금 안경을 쓰고 와서 이제 바로 벗었잖아요. 볼 때는 잘 보이는데 지금 관객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늙음의 공통 현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그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 평화 노래를 들었는데 마지막 곡은 이제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어효선 선생님을 위해서 아마 지은 노래인가 봐요. 어떤 분이 지으셨는지는 모르는데 처음 듣게 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지금 났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 일단 뭐 어효선 선생님이 부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평론가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제가 서윤우 시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서윤우 시인이 남승원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왠지 좀 감격스럽고 이 행사에 제가 참여할 때마다 항상 기본적으로 100주년 이제 문학하는 후배로서 100주년 된 선배 문인들을 기리는 마음도 항상 있는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좀 감동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 소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일부는 그 일부부터 계속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김규동, 박용래, 홍윤숙 시인,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19금이었고요. 이제 성인 문학이었고 이번에 이제 2부 우리 어효선 이효덕 선생님을 기리는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담의 형태에 맞추어서 두 분 시인을 소개해 주실 이제 뭐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또 뭐 사실 신동재 선생님이 이제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게스트로서 같이 이제 그 우리 두 분 시인 선생님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실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뭐 인사말들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옆에 이제 어효선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주실 조은숙 선생님이십니다. 인사 말씀 좀. 예, 안녕하세요. 춘천교대에서 예비교사들 가르치고 아동문학 공부하고 있는 조은숙입니다. 오늘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여 선생님 발표 맡았습니다. 역시.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효덕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말씀 나눌 이제 신동재 시인이면서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시도 쓰고 있고 아동문학 연구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게스트 선생님인데요. 그 고양이가 그 이제 우리 아동 문학을 실제로 잘 하시고 시와 동화 아마 그 잘 알려진 그 어린이 문학 개간지 편집 일도 하시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노래도 아주 잘 부르십니다. 사실은 신지영 선생님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고 있는 신지영이고요. 가끔 노래도 하고 가끔 뭐 문학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저를 반겨서 고양이 소리를 냈으니까 저도 하고 인사를 좀 해야겠네요. 오늘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잘은 모르는 두 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윤우 시인, 아마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윤우 시인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제가 아주 훤칠하고 잘생기시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고 제가 선생님이 직접 말씀 못 하실 테니까 제가 대신 우리 서윤호 선생님 게스트로 모셨는데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노장문학상을 수상하셔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죠 선생님? 다음 주말에 화성시에 있는 노작 홍사영문학관에서 아주 성대한 행사를 치를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서윤우라고 합니다.
저도 아까 작은 평화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했는데 이제 남승호 선생님께서 나이가 든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나이가 든 것 같고요. 또 조은숙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오늘 파란 마음으로 입고 온 것 같네요.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동요를 불렀던 어린이였어요. 동요를 전문적으로 불렀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기다려졌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전문적으로 부르셨다면 어린이 합창단 같은 데서 부르셨다는? 저는 솔로로 활동했습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꼭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희가 정담을 나눠볼 텐데요. 이제 유족이신 이호덕 선생님의 아드님하고 따님이 오신 걸로 제가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같이 좀 우리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여기 이호덕 선생님의 아드님과 따님, 그죠? 잠깐 죄송하지만 불편하시겠으면 일어나서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일부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제 각각 작가 선생님에 대한 이제 전기적 소개, 그다음 이제 작품 내용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동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효선 작가님에 대한 뭐 전기적 사실이랄까요? 이제 조은숙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어효 선생님과 저의 인연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나옵니다. 선생님의 이력 중에 예, 먼저 100년 전 어효 선생님은 1925년 종로구 인사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가까운 곳이죠. 종로구 인사동 247번지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대대로 그 가족분들이 서울에서 사셨던 서울 토박이이십니다. 부친 어재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성 영화 필름에 이렇게 자막을 입히는 그런 일을 하셨대요. 세필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전통 때문인지 어효 선생님 나중에 서화에도 굉장히 이제 깊은 조예가 있으셔서 서예 대회에 나가셔서 입선도 하시고 이런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서울대기 여서뿐만 아니라 1932년에 서울중앙유치원, 그 당시에 32년도에 유치원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교동국민학교, 시내에 있는 교동국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서울에서 토박이로서 그렇게 성장기를 지내셨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때로는 국민학교 때 휴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동네에 있었던 가까운 그 소석 김태희 선생님 댁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어른들의 세계에서 오히려 그 김태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문학자이시고 그리고 무교주의자시고 굉장히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서화에도 굉장히 능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영향을 어려서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평생 뭔가 운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 취향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굉장히 조숙한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년에는 한영중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이제 오늘 25년 그 1925년생 작가분들을 앞에서 이제 소개하면서 해방을 맞이한 그 무렵에 바로 1945년 무렵에 20대 20살 이제 막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어효 선생님도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해방을 맞아서 한글 강습회도 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 윤석중 선생님이 만드셨던 수학생 주간 수학생이나 이런 잡지들 찾아서 보시면서 한글로 글 쓰고 작품 쓰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갔던 그런 세대입니다. 1948년에
이제 매동초등학교에 근무하시게 되는데요. 이때에 윤재천 교장이 졸업식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잡지 그래서 만든 노래가 졸업 축하의 노래, 선생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약간 의례용이죠. 그러니까 의례용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편이 선생님 그 윤재천 교장 선생님이 잡지 어린이에 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글이 실리게 되고 이걸 계기로 청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원수 선생님과도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9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가사 현상 모집에 어린이의 노래가 당선되고 또 잡지 소년의 동시 봄날이 당선됨으로써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또 봤듯이 어효전 선생님을 문학가로서 아동문학가로서 이름을 이렇게 알렸던 것은 아마 꽃밭에서일 것 같아요. 꽃밭에서 연작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처음에 나온 꽃밭에서보다 한 2해 먼저 1950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직전이죠. 2달 전에 꽃이 피거든이라는 그런 작품을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에 52년 9월에 꽃밭에서 한국전쟁 중입니다. 피난지에서 썼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곽꽃은 1953년 10월 그러니까 한국 휴전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꽃밭 3부작이라는 어쩌면 어효 선생님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이 다 한국전쟁 전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가 각별하게 어효 선생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더 그런가 했더니 아니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 꽃밭에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 이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 중에 이 피난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윤석죽 선생님과의 또 인연이 이어져서 이제 윤석죽 선생님과 평생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1956년에 윤석죽 선생님이 새싹회를 만들었을 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신다거나 아니면 윤석죽 선생님의 그 소년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란을 꾸밀 때도 이제 같이 활동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작품이 57년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강소천 선생님의 요청을 받아서 왜 그렇게 슬픈 노래만 쓰나? 좀 밝고 좀 고운 노래, 희망이 있는 노래 이런 노래 좀 쓰지. 그러면서 굉장히 맞듣잖아 했다는 거예요. 꽃밭에서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지만 어린이를 위해서는 좀 더 밝은 노래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윤석준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쓴 작품이 세벗의 57년에 실리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입니다. 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리고 꽃밭에서 곽꽃 이렇게 이 작품들은 보통은 시라고 하면 낭독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들은 정말 노래로 만들어져서 시와 노래가 굉장히 가까웠던 시절 그리고 밝은 노래가 그리고 혹은 슬픈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두 함께 사로잡았던 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시간을 건너서 애창곡이 된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 이후에 1959년 한국 글쓰기회 이우덕 선생님 당연히 글쓰기 하셨지만 어효 선생님도 글쓰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장문 교육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출판인으로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나 거기에서 만든 어문각이라는 곳에서 새소년이라는 잡지도 내셨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소년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소년동아일보 편집위원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동화도 많이 동화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동화로도 그 도깨비 나오는 집, 그리고 도깨비 할머니, 용화의 일기 이런 작품들로 큰 상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뭐 이력 중에 상을 너무 길구나. 네. 예, 네. 상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상을 타셨고, 그리고 요약하자면 혹자는 어쩌면 마지막 선비 혹은 마지막 서울 토박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어여 선생님의 성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윤석준 선생님이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드셨는데 이제 보기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유 선생님의 동요가 좀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지 않냐 이런. 강소천 선생님이 강소천 선생님. 예, 네. 강소천 선생님도 이제 닭이라든지 네네.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네. 분이시죠. 네네. 근데 너무 슬프다라고. 저 좀 이상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궁금해하던 게 사실 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실은 어유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기억난 게 있어요. 제가 복요리를 좋아하는데 복집으로 유명한 영등포 복집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거기에 어유선 선생님 글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검색을 했는데 그 사진이 이제 검색이 됐어요.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난화제초 일천척이라는 글씨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다시 검색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가서 이제 가본 지 오래돼서 그래서 그러면 오유 선생님이 이제 동요 작가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되고 유명한 분인데 서예도 이제 능하셨을까? 뭐 이렇게 글씨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검색해봤더니 그 복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시면 어유선 선생님의 글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자 풀이 그대로 정말 절벽에 핀 난초처럼 글씨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서예 이런 거에도 능하셨다는 말씀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호덕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 신동재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호덕 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품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또 소개를 제가 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번에는 좀 삶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좀 가장 대중적으로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좀 퍼져서 그런 좀 용어가 된 것 같은데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990년에는 참교육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행본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 무렵에 사용하신 걸로 처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작품 연보를 쭉 정리를 했는데 발표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모은 작품이 1112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78년에요. 78년 5월에 통일세계라고 하는 잡지에 참교육을 헌신짝 취급하나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신 게 처음으로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처음 쓰신 게 아니고 아마 70년대 후반부터 쓰셨던 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1925년 11월 14일에 그 경상북도 청송군 덕계리죠. 덕계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오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오가 오고요. 그 다음에 덕계리의 덕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랑 덕을 합쳐서 오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게 되셨고요. 그 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동네셨던 화목에서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나중에 영덕에 있는 또 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군청 직원으로 특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공출도 있고 이제 식민지 시기 말기다 보니까 되게 학교에서 좀 비교육적인 일들을 많이 좀 강요받는 상황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군청 직원일 때요. 학교 교사일 때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4년 4월에 청송군 부동 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글을 읽은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첫 교단 회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이란 곳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런 성격이 그때부터 나타났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호덕 선생님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곳에 안 가고 모르고 미지의 곳으로 과감하게 가시는 그런 이호덕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8년 6월에 저희가 정부 수립이 되기 2달 전이었는데요. 갑자기 부산으로 도피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 이주영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로 알아보신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호덕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 수락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수락국민학교가 보현산 밑에 있는데요. 그 보현산에 빨치산들이 있었어요. 좌익무장대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을 하기로는 그 당시에 거기 이제 토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념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과 그 같이 동네에 살던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도피를 가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는 그런 어떤 이념적 어떤 혼란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아마 부산으로 도피를 하시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셔서는 대표적으로 그 부산에 여러분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옆에 있는 그 책방들에서 여러 책들을 구입하셨는데요. 거기서 글쓰기 교육책을 많이 구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동시인이신 김종상 선생님과 이번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상 선생님이 1957년 무렵에 상주에서 같이 이호덕 선생님이랑 교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 집에 갔더니 일본 글쓰기 교육책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호덕 선생님이 굉장히 이런 그 글쓰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네, 출판 교육입니다. 출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 책이 일본어로 된 책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그 서지까지는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책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고 1930년대 일본에서 그 모모타 소지라고 하는 일본의 글쓰기 교육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생활시 운동이라고 하는 걸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도 굉장히 어린이들의 생활과 삶을 글로 펼쳐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지 않으셨을까. 김종상 선생님 말씀은 이호덕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글쓰기 책의 특징이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진보적인 글쓰기 책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좀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고 1955년에 소년세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잡지고요. 거기에 필명으로 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달래라고 하는 동시를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실 때 그 당시에 피난 오셨던 아동문학가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과 같이 교류하는 좀 기회가 계셨나 봐요. 그래서 54년도에 한국 아동문학회를 창설할 때 창립 멤버로 참여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상, 그 다음에 신현득 선생님도 유명한 동시인이시죠. 그런 동시인 분들이 상주에 계실 때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 교사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같이 교류를 하셨고요. 1962년에는 상주 글짓기회에서 어떤 핵심 인물로 활동하셨는데 이번에 김종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경북 전체에 이제 100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주에서 이 경북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파견을 가서 글쓰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원을 할 사람을 딱 얘기하면 이호덕 선생님이 손을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호덕 선생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나서서 거의 항상 본인이 자원하다시피 다녀서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걸 다 모아서 상주에 들고 와서 또 본인이 열정적으로 다 심사를 하시고 어린이 글을 다 일일이 기록하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65년도에는 글짓기 교육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첫 번째 단행본 책을 내셨고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은 첫 번째 책이 어떤 아동 문학 책이라기보다 글쓰기 교육 책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글쓰기 교육 이론가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첫 번째 책이 그러셨고요. 그게 80년대에 낸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에서도 비슷한 그 주장이 유지가 되는 게 생활과 삶을 있는 그대로 펼치게 해야 한다. 이 주장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뭐 박목월 시인이 이제 뭐 동시 교실이라고 하는 책 같은 데서 유명한 동시인들의 동시를 놔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자 이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잘 쓴 글을 모범으로 삼아서 글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삶, 어린이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시에 나오는 세상은 되게 천사 같고요. 그 천사란 말은 이호덕 선생님 쓰신 말씀이세요. 천사 같은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은 일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버젓이 드러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일화를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67년도에 이호덕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 교감을 자진 반납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셨던 것 같고, 그것도 저도 교사다 보니까 뭐 교사들 뭐 교감 교장 승진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교감이 되셨는데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은 열정에 저 다시 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1년도에요. 동아일보의 동화 꿩을 발표하면서 동화 작가로도 등단을 하셨습니다. 이 꿩이라고 하는 작품은 대단히 한번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국일보예요. 같은 해에 수필 포플러가 당선이 되면서 수필가가 되셨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동화나 수필도 굉장히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다음에 관심이 계시면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7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평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작품 설명드릴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기억하는 이호덕 선생님은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들의 삶을 중시하는 글쓰기 교육, 그냥 아름다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글쓰기 교육, 뭐 이것으로 저도 대략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제 뭐 교감직을 반납했다는 말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아까 그 유성호 선생님께서 처음에 소개시켜준 권정성 선생님과 아마 제가 알기는 띠동갑 뭐 이럴 텐데 그 두 분의 우정, 그 마치 고우와 태호처럼 그 서로의 이제 유골 뿌린데 서로의 무덤에 각각의 시비를 두어서 그 우정을 계속 나누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의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두 분 선생님 통해서 어휘선 선생님과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아마 만약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정보를 듣고 이제 어떤 인상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서윤호 선생님이나 신지영 선생님 모시고 신지영 선생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각 선생님들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지영 선생님께서 아마 질문이 준비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조은숙 선생님에게 먼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교차되면서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고 동시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좀 남다른 감회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난정이 생전에, 근데 저희도 비슷하기는 한데 창작 활동만이 아니라 아동 문학을 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셨다는 요지의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창작자에 머물지 않고 아동 문학의 제도와 대중화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아동 문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확립되지 않고 어떤 범주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시기인 것도 같아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청소년 문학, 특히 청소년 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인분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상대방 선생님이 청소년 시가 굳이 필요한가, 이거를 좀 돈을 벌려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냥 상위 호환, 그러니까 하위 호환해도 되지 않느냐, 청소년 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그때 되게 좀 놀랐고, 발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계속 발견해 나가잖아요. 청소년 문학이 발견이 됐고 시가 발견이 됐으면 우리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거를 이제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논의를 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아동문학에 대해서 뭔가를 정립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동문학을 많이 읽히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좀 참고가 될 수 있게 그때 오효선 선생님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좀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어효 선생님의 그 회고담이 있어요. 나의 문학, 나의 인생 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게 아마 환갑 때 기념해서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문장이 아동문학은 교사가 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로 시작해요. 근데 약간 이제 문학에 대해서 자신의 문학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의 첫 문장으로는 저는 조금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만큼 교사로서 내가 어린이들을 가깝게 보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휘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매동 초등학교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해방 직전에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이제 잠깐 그때 소개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중앙을 비우는 거예요. 전쟁 이제 준비 때문에. 해서 44년도에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 당시에 경기도 능동에 그 어린이회관 있고 그런 능동에 이제 잠깐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대문 바깥에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대문 바깥에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은 서울 구경도 바로 근처인데 서울 구경도 못 해보고 그리고 막 우산도 없어서 비 오면 그냥 맞고 오고 다 찢어진 그런 신발 신고 이런 어린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잠깐 이제 강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한국신민 선언을 외우고 그랬던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라는 반성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시를 쓰는 것들로 어쩌면 첫 만남에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을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어린이와 가깝게 있었던 그런 경험. 그런데 학교에만 계시지 않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판 일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교사이면서 학교 바깥에 출판 일도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시집 안에 있는 시뿐만 아니라 그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라디오 방송으로 그때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까지도 이제 느끼셨던 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경계보다는 그 당시의 어린이 문화 그리고 시와 노래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절에 어린이 문학을 하셨던 분이셨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경계나 제도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그 넘나듦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러나 평생 어쩌면 내가 아이들을 위한 문학을 한다는 것들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행동과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동문학의 그 범주를 좀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들으면서 새싹개가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새소년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기도 한데 새소년 그 잡지도 워낙에 오래 하시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 들고 일단은 아동문학은 어쨌건 아이에 대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같은 게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구나 그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질문과 대답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동문학을 어떤 범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의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그거 자체는 뭐 그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에게 아까 어휘 선생님 뭐 사대문 바깥의 아이들을 만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넓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아동 문학은 유난히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 같은 게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아동 문학을 많이 배우는데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천하게 되고 아동 문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본인들이 공부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게 실현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서윤우 선생님께서도 질문이 아마. 네. 그 질문을 준비할 때 조금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질문을 요청받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효선 선생님의 가사로 된 동요가 왜 아직까지 지금까지 계속 애창되어 올까라는 순수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제가 아까 동요를 불렀다고 소개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요를 부르고 배울 때에도 항상 이 어효선 선생님의 노래가 거의 앞순서에 늘 있었고 저한테는 되게 꼭 지나야 하는 어떤 노래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합창을 하면서 그 이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처음 합창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라는 그 인칭 대명사를 좀 몸소 감각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우리였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 가사가 저한테는 좀 되게 새로운 의미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특히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같은 이 동요가 또 외국 일본 교과서에도 수록된 적이 있을 정도로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선생님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에 대해서는 조금 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왜 지금도 그리고 어떻게 시대도 넘고 국경도 넘고 흔히 이런 걸 약간 뭐라고 하나요?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하셨는데요. 요거는 그거 있잖아요. 그 홍시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예, 그냥 여기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예,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질문 같아요. 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사랑받을까? 이제 어효 선생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셔서 곡을 잘 만났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 라디오 방송이나 합창단을 통해서 퍼졌지만 50년대에는 60년대로 넘어가면 교과서에 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밭에서나 아니면 곽꽃이나 이 그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조사해 본 결과 거의 순위 굉장히 상위인데요. 작가로 따지자면 가장 많이 음악 교과서에 실린 분은 당연히 이제 윤석중 선생님이고 두 번째가 강소천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효 선생님이셔요.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그 1962년 2차 교육과정부터 지금은 이제 음악 초등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었지만 국정 교과서일 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6.25를 겪었던 한국 전쟁을 겪었던 그 세대부터 전혀 모르는 세대까지도 그때 만들어진 노래들 5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너무 이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예쁜 노래, 고운 노래 그래서 교과서 동시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작이 아니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으로 한글박물관에서 동시를 가지고 한국 동시 100년 우리말을 가까워왔던 그런 한국 동시 100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그 어린이날 기념으로 동시로 전시회를 했는데요. 그 동시 전시회의 제목이 바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도 그 당시로서는 현실의 동심이라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동심이었겠죠. 이렇게 파랗게 하얗게 자연과 더불어가면서 이렇게 스며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이상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또 비현실적이고 너무 곱고 예쁜 것만 아니야? 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시간을 지나서 공감을 뛰어넘는 어쩌면 이제 공동의 유산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동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가져야 되지만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대마다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린이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서인우 시인께서 질문해 주신 중에 그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이제 일본 음악 교과서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같은 시기에 그러면 일본 아닙니다. 2005년인가요? 그렇죠? 그럼 최근 비교적 최근인 거네요, 그죠? 또 좀 약간 신기하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호덕 선생님과 관련된 또 질문을 통해서 이호덕 선생님 더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그럼 신지영 선생님께서 우리 신동재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 글 바로쓰기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남의 말, 남의 글로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서 창조하고 우리 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시절에 되게 중요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언어 공동체로 이제 민족 순수성도 유지해야 되고 자주적 사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고유의 사고 방식과 정서의 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어쨌건 고유어를 중심으로 좀 바로 쓰자는 운동을 하신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좀 약간 달라진 것도 같고 반대로 이제 언어가 바깥의 언어랑 섞이면서 새로운 표현하고 생각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말만 이렇게 고집하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기보다는 그 울타리 안에 좀 갇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한번 생각해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호덕 선생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호덕 선생님께서 그 우리 글 바로쓰기 89년에 나온 그 머릿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잘못 병들어 굳어진 말은 정치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혁명도 할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끝장이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남의 말, 남의 글로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서 창조하고 우리 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께서 뭐 반드시 고유어를 뭐 위주로 써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우리 글 바로쓰기에 보시면 뭐 한자어라든가 일본어 이런 것들의 잘못된 용례들에 대해서 이제 고칠 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한국과 외국의 구도라기보다는 소통과 비소통의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한국어를 쓰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87년에 6월 항쟁을 하고 나서 이제 정치적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말의 민주화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95년도에 인터뷰하신 데 보면 말의 민주화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말의 민주화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언어 습관들을 다시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전 그 점에서 좀 약간 이호덕 선생님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점에서는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한자 말을 뭐 쓰지 말자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우리 글 바로쓰기도 보시면 이미 많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또 써야 될 부분을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말법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호덕 선생님 그 우리 글 바로쓰기를 그러니까
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냥 뭐 국어 순화 운동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호덕 선생님께서 그 문익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호덕 선생님이 문익환 목사님이랑 편지 주고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고 통일이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 아주 변질되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보기에는 말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혁명적 활동의 기초, 본인이 혁명이란 말 쓰셨어요. 혁명적 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 어떤 글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되게 고민하셨던 분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사유를 계속 확장해서 사회 전체에 한국인들 전체의 말과 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좀 대단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약간 사상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호덕 선생님 교육 사상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사회 내의 소통을 증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글 바로 쓰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김종상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게 김종상 선생님이랑 의견이 하나 다르셨대요. 되게 친하셨는데 하나 다르셨던 게 김종상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표준어를 강조하셨대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은 아니다. 사투리가 그냥 아이들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뭔가 규격화된 것, 뭔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일반 사람의 말이 있고 좀 더 표준적인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우리가 쓰는 이 말 자체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글을 모방하는 말이 아니고 말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한 거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글 바로 쓰기의 그런 인식이 아마 그 김종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투리가 아이들 말이야라고 하셨던 말이 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제가 김종산 선생님을 얼마 전에도 뵀는데 이제 계속 들으니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좀 갈래가 갈라지는데 신현득 선생님도 그렇고 계속 뵙는데 이게 들으면서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상주에서 같이 계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친하셨다고 하니까 역시 이게 나중에 막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을 때 이 생각과 실제로 그 세계는 좀 많이 다르구나 막 그런 생각해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은 결국은 말 안에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삶에 더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어쩌면 그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우리 서윤우 시인께서 질문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 이제 알아보면서 저의 그 추구미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삶과 글쓰기를 되게 밀접하게 생각하셨다는 점에서 제가 지향하는 바와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삶짓기라는 맥락으로도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쭉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 흉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로서 교육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일기를 써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잖아요. 그때 제가 뭐 친구와 싸워가지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너무 짜증났다라고 끝낸 일기를 다음날에 엄마가 고쳐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엄마 말씀을 새겨 듣고 반성하며 잠들었다 이렇게 결말이 바뀌어 있었던 일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누가 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판단할지를 엄마는 이제 고려를 하신 거지만 저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삶,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풍경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교육은 요즘 환경은 또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 이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체험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아동 교육에서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호덕 선생님이 삼직기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호덕 선생님이 그 당시까지는 글짓기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께서 79년도에 경북 글짓기회 회장이 되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 말 들어보면 그때부터 글짓기가 아니다 글쓰기라고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모방을 하거나 남의 글을 따라 쓰는 글짓기가 아니고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쓰는 글쓰기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글짓기보다는 글쓰기가 더 저는 친숙한 말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호덕 선생님께서 중요한 영향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도 굉장히 큰 공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쉬프트 하는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삼직기라고 하는 말도 이호덕 선생님 뭐라 생각하시냐면 글쓰기로도 약간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삶과 밀접해야 글쓰기인 건데 여기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하셔가지고 삼직기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까지 생각하셨어요. 그게 이제 글에 나오는데 그러나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죠, 삼직기란 말이. 그래서 그냥 삼직기라고 못하면은 글쓰기라고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직기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글쓰기를 사실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되게 이호덕 선생님께서 쓰셨던 말 중에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이 84년도에 한길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 교육이 있는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인간 교육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은 글쓰기 그 자체가 교육이셨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교육이 여러 교육의 한 파트가 아니고 글쓰기 교육 그 자체가 이호덕의 그냥 교육 그 자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쓰는 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아까 제가 박목월 선생님이 동시교실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적이고 잘 쓴 글들 요새 AI가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너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들을 보고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뭔가 쓰는 것이 아니고 비문도 많고 내용도 앞뒤도 안 맞고 이상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쓴 글이어야 한다. 인간이 나의 삶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낸 글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호덕 선생님이 78년도에 일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린이 문집을 만드셨어요. 그거는 이호덕 선생님이 글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글을 모아서 만든 문집이셨거든요. 근데 그 문집에 보면 막 되게 힘든 일들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되게 또 나이가 있으신 또 어른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일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일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글에 보면 논갈기라고 하는 제목도 있고요. 고추밭 매기, 담배 심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경북에 사셨는데 담배를 많이 어린이로서 일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소먹이기, 인동꽃 따기. 그러니까 아동 노동이에요. 아동 노동하는 어린이들의 삶을 그대로 쓰게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약간 부끄럽다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동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천사도 나오고 공주도 나오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 모방해서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난함, 때로는 부끄러움 같은 것도 너희들이 정직하게 쓰면 남이 읽었을 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호덕 선생님 쓰신 글에 보면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그 돌보는 누나의 뭐 그런 누나가 쓴 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저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확실한 건 제가 쓴 글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64년도에 쓴 어린이가 쓴 글입니다. 봄이 오면 아기 업고 가서 아이를 밀어놓고 놀면, 이 밀어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대로 쓰라고 하셨어요. 너 저기 내려놓고라고 쓰지 말고 사투리 그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밀어놓고 놀면 어머니가 아기 젖을 미기로 온다. 봄아 어서 오너라. 그래서 어린이가 동생을 직접 돌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런 걸 수 있겠다. 어린이들한테 학교에서 뭐 어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들한테 어떤 글을 쓰게 할 거냐. 나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는 거. 아까 서현우 시인이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일기에서 어머님이 고치셨다는 얘기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이거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쓰게 하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호덕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어린이들한테 글쓰기 지도를 하면 이걸 늘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더러 어떤 애들은 그 말에 이제 감화를 받아서 이제 선생님의 잘못에 대해서 막 이제 일기에 써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칭찬을 해요.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칭찬을 굉장히 하고요. 근데 그 점이 어떤 글쓰기 교육의 그러니까 한국 글쓰기 교육의 큰 뭐라고 할까요? 전환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이 영향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 교육에 끼치신 영향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시민 교양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 중에 보면 압도적으로 사실 글쓰기가 많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소설 쓰기, 시 쓰기 이렇게 장르를 구분해서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그냥 글쓰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호덕 선생님이 삼짓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 삶을 반추하고 이러면서 장르 구분 없이 쓰는 게 실제 가장 많이 수강생이라고 해야 될까 모이고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뭐 꿈꾸셨던 아니면 이호덕 선생님이 뿌려놨던 것들이 지금 현재 잘 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좀 뭐 요즘은 이제 뭐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런 세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실제 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글 삼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그래도 괜찮구나. 이호덕 선생님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으시겠구나 이 현실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항상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고 하다 보면 또 뭐 시간이 많이 훌떡훌떡 흘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분 선생님께 각각의 이제 우리 어유선 선생님이랑 이호덕 선생님의 작품을 별도로 소개해드리는 거를 아마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사실상 지금 작품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셨던 것들을 같이 한 번에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작품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 있어서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작가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이 그 작품에 대한 뭐 설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다시 우리 신정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야기 나올 때마다 되게 찔리더라고요. 제가 누런 마음을 오늘 입고 와갖고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센스가 없는가. 그런데 저희 이 질문지에는 그 질문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즉흥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동요가 저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어효선 선생님이 지으신 동요가 지금 어린이들도 다 알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이제 새로 동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초창기에 만들어진 동요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동요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좀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게 좀 저는 선생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들어도 전망은 아니지만 새로운 그냥 동요의 방향성 뭐 이런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 여기에 맞는 동요는 좀 이런 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혹시 선생님 있으시면은 그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왜 좋냐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어떤 동요를 써야 되냐라는 또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작품 얘기를 제가 우리 얘기를 나중에 작품 소개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조금 섞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꽃밭에서가 가장 유명한 건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땁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아시죠? 더 뒤에가 더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마지막에 한 년이 더 있습니다. 진이는 아빠가 그리울 때면 언제나 꽃밭에서 꽃을 땁니다. 이걸 시를 노래로 만들기 위해서 2절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연을 뺀 거예요. 진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꽃밭에서의 부제도 있었어요. 피난간 아빠에게 라는 부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 애창곡이 되고 권길 선생님이 이 시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뭔가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삭제가 바로 어쩌면 어여 선생님 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했는가를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진이가 누굴까요? 꽃밭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꽃밭에서의 시적 화자, 여기 말하고 있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여자애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남자애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다 많은 부분들이 여자라고 하고 그림책으로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여자아이를 그려놓습니다. 처음에 이 시가 나왔을 때 소년세계에 실렸을 때도 사파가 여자아이였어요. 소녀였죠. 여자 어린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진이는 바로 피난 오면서 그 천안에 두고 온, 피난 오다가 다 오지 못하고 천안에 두고 온 자신의 어린 아들 2살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2살짜리 아이의 이름을 넣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꽃밭에서를 들어보면 아빠를 그리워서 놀다가 들어오고 꽃을 따고 그런 아이거든요. 2살짜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는 진이라는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보면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그걸 투사해서 이 진이라는 시적 화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실제 자신의 경험도 있지만 이 시 꽃밭에서라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어린이를 그 안에 시적 화자로 넣음으로써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이 꽃을 같이 갖고 오고 심었던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에 모두 공감했던 거죠. 사실 이 노래가 불려질 때요, 권길장 선생님이 이제 합창 연습을 시키는데 수녀 이제 합창 수녀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합창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데 훌쩍훌쩍 울다가 그냥 눈물바다가 돼서 진행을 못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술 마시다가 다 큰 어른이 정말 한 50대 60대 된 분이 꽃밭에서를 부르면서 혼자서 술 마시면서 우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지만 그걸 녹여서 하나의 동시로 만들어냈을 때 커다란 보편적인 그런 모두가 어쩌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조금 제 앞뒤를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앞에 생략하고 그 노래가 시간을 많이 다 사랑을 받긴 하지만 나중에 어여 선생님이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 아이들에게도 와 닿을까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도 했어요. 일단은 새끼 줄 모르잖아. 아빠하고 이제 같이 만든 꽃밭에 사실은 그 전에 꽃이 피거든의 시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시예요. 그리고 꽃이 피거든 진아 우리 여기 꽃밭 가꾸자. 그리고 우리 꽃을 보며 살자, 꽃같이 살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우리죠. 이 나와 이 아직은 정말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보면서 축복의 시를 가장 소망하는 시를 쓴 거예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뒷동산에 막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는데 우리 꽃밭
가꿔가지고 돌 다 이렇게 거두어서 이제 꽃을 심으면 여름에 필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예쁜 꽃을 보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담았는데 6.25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 꽃을 가꾸지도 못하고 어쩌면 서로 떨어졌기 때문에 꽃밭에서라는 그 슬픈 시가 나온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공감을 가졌던 개인의 사연을 넘어서 모두가 울었던 그런 공동의 노래가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에게 닿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또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그냥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잘 가사를 보면요, 그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파라니까 아까 그 꽃을 보면 꽃과 같이 닮아간다, 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상이 다 파랗다면 우리들 마음도 파랗겠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유기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거기 깃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들은 어쩌면 슬픔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그런 상체기들은 잔분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거지만, 또 한편 행복과 희망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같은 그런 시는 또 시간이 바뀌어도 또 오래 남게 되는 또 생명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우리 아까 우리는 파랄 거예요 하얄 거예요라는 마음이 또 한편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끝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엉뚱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나중엔 다시 그 아드님하고 만나서 같이 살게 당연히 되는 금방 거죠? 만납니다. 금방 만납니다. 안 만나고 그대로 그리고 계속 이상 가족이었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이 맞나요? 아빠 만났나요? 아빠 죽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 자신들의 이야기로 다가왔던 거죠. 진이라는 이름이 지워져도. 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서윤호 선생님께서 이제 이효덕 선생님에 네. 대한 궁금증을 또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또 답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또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이 아무래도 설명해 주셨던 내용에도 있지만 이효덕 선생님의 어떤 글쓰기 교육에 관한 관점과 그리고 박목월 선생님이 동시교실로 펼쳤던 어떤 그 교육관이 좀 상이했다는 거, 그리고 두 분이 실제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의 어떤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특히 이효덕 선생님은 사실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들의 삶을 되게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셨고, 또 박목월 선생님은 이제 어떤 아이들의 그 시상을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글쓰기가 발전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박목월의 동시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57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그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지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아예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시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작품이 예시로 나와 있냐면 윤석중 선생님이 제일 많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박목월 선생님 작품, 서덕출, 목일신, 최순애, 이원수 이런 분들 작품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 문학가들의 작품을 모범으로 삼아서 어린이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이제 어떤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효덕 선생님은 어떤 글을 모범으로 삼아서 글을 쓰기보다는 글의 원천은 너의 자신에 있다, 그 삶에 있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이 잘 쓴 동시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자신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제가 오늘 시정신과 유의정신을 처음 말씀드리는데 가장 유명한 이효덕 선생님 비평 중에 하나입니다. 시정신과 유의정신이 74년 9월달에 창작과 비평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효덕 선생님이랑 창작과 비평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74년에 창작과 비평의
비평들을 발표하시면서 그 아동문학 비평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백낙청 선생님 말씀하셨던 민족문학론을 아동문학적으로 어떤 비평적 담론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동문학을 서민문학으로 이렇게 많이 또 이제 지칭하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 글 어쨌든 그 시정신과 유정신에 보면 박모골의 송아지, 강소천의 닭, 그다음에 김영일의 다람쥐, 그다음에 윤석중의 그 초생딸을 유희적 동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시정신과 유희정신이잖아요. 근데 그 유희라고 하는 말이 삶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냥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린 동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셨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원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원수 선생님 작품에는 그 어린이들의 생활과 삶이 그대로 잘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흙이 묻은 생활적인 세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실에서 괴리된 세계가 아니고 흙이 묻은 생활적인 세계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글쓰기의 교육이 시인이나 소설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저도 사실 그 고민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호도 선생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인간 교육이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을 만드는, 인간이 목적인 것이 글쓰기 교육이지 그냥 기교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글쓰기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물론 박목월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린이들의 그런 삶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예 뭐 무시하시거나 그러셨던 건 아니신데, 근데 어쨌든 이호덕 선생님은 조금 더 삶과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신정 선생님이랑 서윤호 선생님의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요. 제가 두 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채트려서 다시 우리 두 분께, 조은 선생님과 신동재 선생님께 공통된 질문으로 던지면서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신정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저도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장난스럽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어유선 선생님이나 이호덕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요즘 뭐 OTT, 뭐 AI, 뭐 말하자면 아주 보편적 차원에서 글쓰기와 상반된 뭐 도구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정말 폭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환경에서 글쓰기는 어쨌거나 뭐 대결이란 말은 좀 우습습니다만 대결하고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그 우리 두 선생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지 썼던 글에서 뽑아내 주셔도 되고, 상상해서 말씀해. 이호덕 선생님, 야, 그 다 삶이니까 어제 넷플릭스 본 얘기 써,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지 그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조은 선생님부터. 이제 어유선 선생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 어유 선생님은 정말 시와 노래가 굉장히 가까웠던 시기, 1950년. 그러니까 우리 문학사에서 20, 30년대가 동요의 황금기, 그러니까 가창 동요를 말합니다. 이제 그 노래 불려지는 그 동요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면 50년대가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중간에는 한참 또 노래와 굉장히 멀어지고 지금은 읽는 시가 주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되니까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노래 만들자 해볼 수도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너희들의 마음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기경 시인, 교사이면서 시인인 정기경 선생님처럼 까만 빛에서도 우리 빨강, 파랑, 노랑 이 빛깔이 어떻게 껴안고 있는지 발견해보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발견하는 시들을 어린이와 함께 노래로도 만들고, 정유경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오늘 노래 만들까? 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어쩌면 아직도 왜 읽는 시가 필요한데도 어린이 시에는 여전히 노래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 근본적으로 어른들의 시와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조금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름에서 아까 동시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호덕 선생님 대신해서.
아마 살아계시면 넷플릭스를 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써봐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최근에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언니들도 그렇고 AI를 굉장히 활용해서 글쓰기를 많이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이호덕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쓴 글을 만드는 것이 글쓰기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그 인간 교육이 그 글쓰기 교육의 목표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쓰기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그 글 쓰는 사람 한 명 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동안 계속 뭐 조금씩 그냥 글을 쏘면서 느낀 게 글이 나를 변동시킨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갖고 있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저는 사람들보다도 글을 훨씬 잘 쓰는 것 같은데 비문도 없고 깔끔하게 쓰고 막 내용도 탁탁탁 들고 오고 훨씬 잘 쓰는데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AI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AI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썼는가 보다도 그 사람을 사실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지? 이 사람의 고민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부끄러운 감정들은 뭐지? 사실 이걸 알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AI는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글쓰기지 삶의 글쓰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오히려 AI 시대 때 우리가 글쓰기 교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특히 제가 아까 인간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동시교실이나 다른 글에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AI처럼 글을 잘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글쓰기를 앞으로 하면 AI보다 못 쓸 거라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못 쓸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글쓰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면 저는 AI보다 유일하게 하나 강점이 있는 게 나는 풀어낼 삶이 있다는 거. 예. 그 점이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 글쓰기 교육 담론에서 인간의 글쓰기를 사수할 수 있는 좀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질문지는 있었는데 제가 답을 못해서 하나 드려보자면 이호덕 선생님을 보통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리얼리즘 문학을 그러니까 리얼리즘 아동 문학을 이제 비평적으로 많이 접근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이 많이 쓰셨던 말이 참삼, 리얼리티 이런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참교육 말씀드렸잖아요. 참삼, 참교육, 참사람 이런 말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새 뭐라고 할까요? 옛날처럼 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을 딱 세우는 건데 저희 같은 뭐 제가 젊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도 어떤 규준이라든가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호덕 선생님께서는 참삼과 참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갖고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이셔서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의 열정이 참 그립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여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교보문고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그랬는데 아마 그 말을 좀 비틀면 이제 글이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은 또 글을 써나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준비한 정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래도 또 이제 모신 선생님들의 마지막 소감을 뭐 안 들을 수 없어 다 같이 뭐 손잡고 노래를 부를까요? 아니면 소감을 한 번씩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윤우 시인부터. 저는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매년 작가들을 조명하는 이 자리가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 사람들마다 동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변함없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누런 마음으로 왔지만 파란 마음이 됐네요.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제가 가는 길을 먼저 가신 정말 대선배님들이기도 한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과 그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행동이 되고 글이 된다면 어쨌건 그것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좀 진정성 있게 앞으로 글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이호덕 선생님 이번에 발표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아동문학을 연구해야겠다 그런 생각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호덕 선생님 글들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읽으면서 좀 이렇게 교육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글쓰기를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데서 되게 좀 놀라움을 느꼈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지금 시대에도 상당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특히 AI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를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AI한테 내가 너의 글쓰기보다 뭐가 나은지를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보다 과거에서 우리가 건져올릴 수 있는 보물 같은 생각들과 이론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 이호덕 선생님은 정말로 열정적인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교감을 내려놓고 나 교사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교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던 부분도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뭐 열정적으로 진짜 사회운동을 하셨거든요. 과천에 사실 때 막 온갖 뭐 사회운동, 시민운동에 참여하셨고 헌법 다시 읽기, 그래서 헌법의 어려운 말들을 굉장히 쉬운 한국말로 고치는 일, 심지어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시면서 초등학교로 바꿔야 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교직 내에 뭐 굉장히 있었던 뭐 촌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전 사실은 학교에 늘 서 있으면 이호덕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동문학 작가들 사이에서 이호덕을 다시 읽는 그런 좀 일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연 선생님이 2004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시신을 그 유지대로 한양대병원에 실습용으로,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을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단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 평생 모아오셨던 그 장서를 춘천교육대학교 도서관에 맡기셨습니다. 거의 4,000여 점의 장서인데 여기에는 뭐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부터 굉장히 귀한 책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소개드리면서 왜 제가 어여선 선생님을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됐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춘천교대에서 그 도서관 난정문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를 생각을 해보곤 했거든요. 오늘 또다시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잘 이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 말씀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전체 제목이 존재의 슬픔을 넘어 고향과 동심에 이르는 길인데요. 동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들을 통해서 동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2025년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